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바로 운명입니다. 운명을 주제로 정한 후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 못 자는 것도 제 발자겠죠. 제 스스로를 참 잘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방대한 주제여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오늘 이곳으로 와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온라인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댓글 중에 이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스승님, 자비로운 가르침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김새에도 운명이 나타나 있나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끼리 같은 코를 가졌다면요? 돼지 같은 코를 가졌다면요? 저처럼 이런 코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각기 운명이 다르죠. 코가 너무 길면 코끼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미 사람이 아니죠. 코의 크기에 따라 사람의 운명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겉모습도 운명을 나타내기는 하죠. 그 안의 비밀은 앞으로 천천히 공부하면 됩니다. 저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알게 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또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네요. 눈이나 눈썹의 모양은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코도 모자란 눈과 눈썹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네요. 이목구비는 사람의 대략적인 인생을 나타냅니다.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일생이 쓰여 있다. 언제쯤 여러분도 관상을 볼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합시다. 저도 아직 모릅니다. 다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쉽네요. 20. 운명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것이 운명에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공덕, 풍수, 개인의 노력일까요? 운과 명의 좋고 나쁨은 우리 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모릅니다. 운과 명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릅니다. 천문을 보면 인간 세상의 일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천문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도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도 하셨군요. 원청강, 이순풍, 유배공 같은 고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난 뒤 수백 년 후에를 예언했습니다. 인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사전에 설정해둔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블록버스터 게임에서처럼 정해진 캐릭터가 보여드는 것 같습니다. 이분 참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꽤나 깨달음이 깊으신 분이군요. 훌륭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밥값은 충분히 하시는 것 같네요. 다른 질문들도 봅시다. 사람들은 일정한 시공간에서 태어나면 자신의 인생의 궤적이 생깁니다. 천명 혹은 타고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의 삶, 일 수행은 후천적인 부분으로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을 따르면 운명은 반드시 바뀌겠죠. 하지만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일시적으로 실천하긴 쉬워도 다양한 환경에서 늘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확고한 정신력과 지혜로 삶 속에서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확고한 정신력을 갖추고 삶을 빛낼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작업 반장이나 엄마는 밥을 먹으라고 소리치겠죠. 어떤 사람들은 늑대처럼 뛰어나와 허겁지겁 먹을 겁니다. 선풍기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서 1분도 채 안 돼서 식탁 위의 음식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겠죠. 반면 내 식구가 식사를 마친 지 30분이 지나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느라 밥 먹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배가 안 고팠던 것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본인이 급하다고 생각되면 서두르겠죠. 배가 고프면 얼른 가서 밥을 먹을 겁니다. 진통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먼저 달려와 낚아채는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일 겁니다. 한참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손에 진통제를 쥐어줘도 이럴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어디에 좋죠? 이게 왜 필요한가요? 계속 고민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사실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최소한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죠. 그렇다면 운명을 어떻게 빨리 바꿀까요? 본인의 절박함에 달려 있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빨리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선행을 실천하고 운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최소한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점쟁이를 찾아갔거나 길에서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점쟁이 노인을 우연히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보시오.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해줄 말이 있어. 대부분은 그러죠. 됐어요. 바쁘니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출근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혹은 저리 가세요.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아니면 이런 반응도 있겠죠. 그래요? 그럼 한번 봐주시죠.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점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달에 다음 달 그러니 한 달 안에 사고가 날 걸세. 교통사고 같은 사고일세. 부디 조심하게나.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저한테서 사고수를 읽으셨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일 텐데 조심하지 않아도 사고는 생기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할 줄 아는 친구구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알려주시죠. 점쟁이는 이러저러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연신 감사하다며 복채를 드리면서 불운을 피하게 되면 꼭 인사로 오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번호까지 남기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필요 없네. 나는 24시간 1일로 출근하니 언제든 나를 찾아오게. 따라서 본인이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절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전에 지나갔던 몇 사람에게 다음 달 사고수가 보여 점쟁이가 붙잡고 말해주려 했지만 바쁘니 귀찮게 하지 말라며 지나쳤습니다. 좀 더 노련한 사람은 이럴 겁니다.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들어? 당신 같은 사람 한두 번 본 줄 알아? 중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정말 운명이란 것이 있는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보통은 이런 현실적인 운명을 믿죠. 노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명문대에 붙고 수업이 잘 되는 전공을 택하면 틀림없이 좋은 운명일 거라고 믿습니다. 괜찮은 전공과 직업을 택하고 수입이 많아지면 인품도 저절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상스럽거나 순조로운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정해진 법칙도 없고 운이 작용하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요. 이런 일에 대한 진지함이나 절박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에나 빨리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그 방법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댓글을 다 못 봤으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읽기가 힘듭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여성 제자분이신 것 같군요. 스승님, 제 운명 좀 바꿔주십시오. 빨리 솔로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수업을 다 들으시면 커플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댓글은 이게 다인 것 같군요. 운명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운명은 참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저도 운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역사적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수업 한 번으로 운명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0번을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훌륭한 겁니다. 운명에 관해 잠깐 듣고 문제가 해결될 만큼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해요.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운명에 관한 자신만의 견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운명은 지금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은 태어나면 일생을 시작합니다. 인생 시작은 태어나는 순간이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다면 가난한 집에서 살아갈 운명이 결정된 거죠. 만약 부모님이 평범하고 가난한 농민이라면 본인 팔자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평생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고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겁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생일을 반복합니다. 그런 운명일 겁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사방에 온통 목공용 도구만 보입니다. 어떤 집안일까요? 부모님이 목수일을 하는 집안입니다. 최소한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자라면서 목공일만 배우다 보니 18살이 넘어 근사한 책걸상을 만들어내고 48살이 되면 거의 장인급이 됩니다. 솜씨는 아버지를 훨씬 뛰어넘겠지만 죽을 때까지 목수일만 하다 갑니다. 좀 더 나은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이 휘황찬란합니다. 7, 8명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황족, 귀족, 아니면 부유한 상인 집안입니다. 하인들 수만도 엄청납니다. 가난한 집은 아이를 낳을 때 돈을 주고 산파를 불러와야 합니다. 한 사람만 구해도 다행입니다. 기껏해야 친척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은 출산을 돕는 시녀만 8명입니다. 권세 있고 돈도 많은 집안이니까요. 평생을 부귀하게 살다 보니 커서도 식사할 때 까다롭게 굽니다. 식사 전 허리를 꺾고 궁둥이를 흔들며 앉아 입맛을 돋는 와인을 한 잔 마십니다. 이것도 모자라 수프도 마시고 먼저 18가지 요리로 식욕을 돋웁니다. 정식 요리가 아닌 식전 요리만 18가지입니다.
그것만 먹어도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정식 식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이 평생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호화로운 삶을 살겠죠. 어떤 변수도 없이 처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죠. 더 이야기하면 변수가 보이는 운명도 있습니다. 변수가 있죠.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면 태어났을 때는 고귀하고 화려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어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온갖 방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대궐 갔던 집이 어느새 초가집이 되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얼어 죽거나 아니면 남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듣기만 해도 비참한 운명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집에서 산파도 없이 힘들게 태어나서 변변한 옷조차 못 걸쳐봤지만 18살이나 28살이 넘어가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쳐나고 황제보다 더 떵떵거리고 사는 운명으로 그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황홀해지시죠? 다들 좋아하시는 스토리죠.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운명과 빈부귀천은 모두 정해진 것일까요?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을까요? 그럼 이어서 중국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역사 중 아주 찬란했던 시기인 송나라 시기에 이러합니다. 송나라 개국 황제 조광윤. 조광윤이 황제가 되기 전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중국 역사상 5대 십국 시기였는데 후주라는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군의 장수였죠. 군사와 관련된 인재였습니다. 네, 수도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조광윤이 나중에는 송나라를 세운 일대 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일대 황제를 개국 황제라고 합니다. 송나라의 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화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서기 960년대의 일입니다. 조광윤은 당시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후주의 장수였죠. 후주 역시 황위를 대를 이어 물려줬는데 어느 날 선대 황제가 갑자기 붕어했습니다. 다시 말해 돌아가신 거죠. 하지만 새로운 황제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7살이라고요? 7살의 어린 황제였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군요. 7살이면 아직 엄마 품에 있을 나이인데 황제가 되다니요. 그래서요. 당연히 조정의 일을 잘 모르니 장수나 신하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북쪽에는 요나라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요나라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이죠. 후주는 요나라의 침략을 자주 받았는데 어느 해 정월 초하루 무렵 요나라 군대가 또다시 국경을 넘어 후주를 침략해 왔습니다. 후주의 황제와 신하들은 조광윤에게 군을 이끌고 가서 요나라를 치고 성을 지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광윤이 군을 이끌고 가다가 진교역이라는 역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조광윤의 부하들이 갑자기 조광윤을 떠받들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요나라 정벌을 가지 말고 후주의 신하 노릇도 그만둡시다. 저희가 장군님을 황제로 추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황금색 곤룡포를 조광윤의 몸에 걸쳐주었습니다. 미리 계획했나 보군요. 이것을 황포가신이라고 합니다. 징계의 변이라고도 하죠. 조광윤도 부하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는지 등을 떠밀려 황제가 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묵인했죠. 묵인했고 결국 요나라를 치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후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의 주인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거죠. 도성에 도착하니 성을 지키는 장수들이 모두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준 덕에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그 나라의 장수니까요. 그런 뒤 어린 황제에게 황위를 넘기고 물러나라며 협박했습니다. 아무래도 꼬마 황제니까요. 그렇죠. 순순히 따랐을 겁니다. 겁을 먹었군요. 별탈 없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조광윤은 국호를 후주에서 송으로 고쳤습니다. 송나라 제국이죠. 송제국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송의 시작이었죠.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분열기이자 혼란기였던 5대 10국 시기 후주의 장수였던 조광윤은 후주의 황제 시종훈으로부터 황위를 양위받아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 후 국호를 송으로 바꾸고 그는 송나라의 개국 황제가 됩니다. 몇 대가 지나고 나서 송나라 개국 황제의 손자들 중에 꽤 유명한 인물이었죠. 아마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송휘종입니다. 특히 예술과 도자기를 좋아했던 황제로 유명하죠. 송휘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한 예술의 대가라고 전해집니다. 공식적으로는 송나라의 황제였지만 북송의 황제였지만 매일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취미생활에 쏟았습니다. 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실력도 뛰어나서 꽃이나 새를 무척 생동감 있게 잘 그렸습니다. 그는 서예도 뛰어났습니다. 옛날 중국인들은 붓을 사용했는데 붓글씨는 잘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송휘종은 독창적인 글씨체인 수금체를 만들었습니다. 송휘종이 예술적으로 또 어떤 일을 했죠? 수집도 즐겼습니다. 수집도 했나요? 수집가였군요. 엄청난 수집가였습니다. 송나라의 명화인 청명상하도는 1000명이 넘는 인물과 저잣거리, 교량, 선박 등 당시 북송의 생활상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완성된 후 처음 소장했던 사람이 바로 송휘종입니다. 그림 상단에 자신의 수금체로 손수 청명상하도라는 제목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술가들이 그를 예술계의 시조라 부르는군요. 송휘종은 운동도 즐겼죠. 송휘종이 어떤 운동을 즐겼는지 아시나요? 축구를 즐겼습니다. 축구라고요? 송나라 때는 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축구와 아주 유사하죠. 발로 하는 운동이죠. 송나라의 고구라는 인물이 축국을 잘해 늘 거리에서 시범을 보이자 이를 본 송휘종이 그를 초청해 함께 축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축국을 잘한 덕분에 황제를 즐겁게 했죠. 그래서 병마원수나 삼군 사령 같은 중요한 관직에도 임명했고요. 네, 관직에 올랐죠. 그것도 실권을 거머쥔 고관이었죠. 고구는 축국 실력 하나로 전수부 태위,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며 송나라의 간신으로 평가됩니다. 능력과 관계없이 송휘종 개인의 호불호만을 가지고
등용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송희종에게 예상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 약탈을 일삼던 적군이 이제는 나라를 집어삼키려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중에 적군이 도성 안까지 밀고 들어오자 송희종은 아예 황제 자리를 그만두고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줬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닥치자 괴로운 나머지 자리를 내팽개 친 거죠. 외부의 침략을 막을 길이 없자 황제를 안 하겠다며 떠넘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적의 군대가 황제의 부자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북부의 사막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현재 요녕성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내몽골로 쫓겨갔습니다. 참 불쌍하죠. 아주 황량한 지역이죠.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겁니다. 사실상 황제가 끌려갔다는 것은 송나라가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황제를 끌고 갈 때 100명이 넘는 궁인들과 궁녀들, 수천 명의 장인들, 10만 명이 넘는 백성과 무수한 금은보화도 함께 빼앗아갔습니다. 송희종이 소장하던 명필, 명화 등의 예술품도 모조리 가져갔죠. 사실 송희종은 금나라가 금은보화를 빼앗아간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꼈던 것은 재물이 아닌 예술이었으니까요. 예술에 심취한 황제였죠. 하지만 적군이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과 책도 모조리 빼앗아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송희종은 송나라의 8대 황제로 그 자신이 시문과 서화에 뛰어났고 특히 그림은 전문가의 경지에 달하여 풍류천자라는 명성을 얻습니다. 하지만 1125년 금나라가 침입하자 송희종은 황위를 아들에게 양위하고 도군 황제가 되어 책임을 모면하려 합니다. 결국 금나라 군사에 의해 수도가 함락되고 북송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중국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송희종은 중국 역사상 몇 안 되는 예술을 사랑하는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무능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 망국의 군주로 전락했습니다. 후대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군주 노릇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능한 황제.我们的身体像是一座巨大的山. 우리 몸은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一座巨大的山。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一个很微小的我来到山下，观看这座巨大的山。 아주 작은 내가 산 아래로 내려와 이 거대한 산을 살펴봅니다. "无数个很小很小的我，在一起诵念一段神圣的咒语。 아주 작은 수많은 내가 함께 신성한 다란이를 염송합니다. "这无数个很小很小的我和我一同诵念。 아주 작은 수많은 나는 나와 함께 염송합니다. "好像这个微小的我能看到，在一个像山一样伟大磅礴的状态下，有无数个我和我一起诵念。 이 작은 나는 수많은 내가 모여 산처럼 위대하고 거대한 상태에서 나와 함께 염송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这无数个我都是我的本相，和我本身一模一样。 이 수많은 나는 모두 나의 본 모습입니다. 나 자신과 똑같습니다. "它们是我身体的每一个细胞变成的，像数不清的星星那样，都是我。 그들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변한 것으로 마치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나입니다. 又像一个非常庞大的圆形剧院，每一个座位上都是一个我。 또한 아주 거대한 원형극장의 좌석마다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成千上万个我和我在一起诵念这段神圣的咒语。 수천 수만의 나는 나와 함께 신성한 다란이를 염송합니다.
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好，双手合十，真诚的感恩药师佛的加持呵护。 자, 두 손을 합장하고 약사불의 가피와 보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搓搓手，轻轻地搓搓脸， 손을 비비고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做3次深呼吸。 심호흡을 3번 합니다.感恩大慈大悲的药师佛， 대자 대비하신 약사 부처님 감사합니다.